여기 화면에 있는 대로 박상영님이 먼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누구한테? 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분이 어느 분이나? 안계준 님이 제일 마지막에. 안계준님. 예. 준비됐습니까? 뭐 되고 안 되고 뭐 하면 됩니다. 시작하시죠. 네. 예, 예, 직업 상담하겠어요. 예. 진로 생애 사정의 구조와 의미, 그리고 알 수 있는 것, 예. 몇 번이죠? 요거 상담학 9번입니다, 9번. 9번 문제.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더요. 아예 그 세 개. 다음에, 직업 심리학, 네. 직업 심리학에서, 어, 직업 심리 검사 시 고려해야 할 기준 5번. 심리학 5분 문제. 심리 검사 시 고려하여야 할 예. 기준 4가지. 예. 그리고 네. 직업 정보론에서 몇 번요? 직업 정보는 다 어디 갔지? 헷갈린다. 직업 정보론에서 1번. 네. 노동 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 4가지. 아니, 노동 시장론이네. 노동 시장론 1번. 그러니까 탄력성 결정 요인. 예. 예, 4가지. 탄력성 결정 요인. 예, 저도 질문을 이렇게 메모를 해 놓았거든요. 자, 그럼 저 안계주님이 한번 생애 진로 사정에서 알 수 있는 의미, 알 수 있는 정보, 그 다음에 구조, 뭐 말하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와 이제 의미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키워드로 하는 게 이제 진정 강요, 네, 작학계인가? 네, 작학계. 하여튼 예. 그래서 의미 있는데, 의미. 네, 의미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의미는 이제 처갓집. 처음에 이제 구조화된 짧은 체계적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네, 저걸 외웠거든요. 네, 네. 그거를 이제 그럼 키워드를 일단 했는데 의미부터 하나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게 지금 의미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생애 진로 사정의 의미. 생애 진로 사정의 의미가 키워드만 외우다 보니까 이게 예, 키워드 혹시 생각나시나요? 연결이 잘 안 돼요. 예, 그럴 거예요. 예, 이제 키워드는 처구단체거든요. 예, 처구단체.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사정의 구조입니다. 구조는 아까 말씀하셨죠. 진전강요. 진전강요. 그 다음에 생애 진로 사정에서 알 수 있는 진전강요. 정보 3가지는 이제 작학계. 작게 이렇게 되죠. 네. 자, 여기 이제 물론 뭐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돼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정리를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이제 생애 진로 사정은 이거는 많이 나올 때는 이게 지금 필체와 지금
바로 안 되네. 예. 요 이미지를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미지를 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미지에서 일단은 키워드 3개, 힌트와 키워드 3가지가 이제 바로 나와야 됩니다. 처갓집이 있다. 이 집에 딸이 많아서 사위가 한 8명, 10명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뭐 장인이 뭐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사위들이 우리 처갓집을 위해서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한 그 사위는 안 돼,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같이 데려가려고 뭐냐입니까? 진로를 사정한다. 앞으로 가기를 사정한다 해서 진전을 강요하는 거죠. 진전을 강요. 먼저는 뭐냐면은 이 사이들이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니까 우리 처가를 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처가를 구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처가를 구하는 단체. 사이들이 그 처구 단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진로 사정의 구조가 그 다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자 말자 하니까 좀 시끄럽죠. 시끄러우니까 딴 새들도 놀랐어요. 하늘에는 자기 하면은 까치 자기입니다. 까마귀, 그 다음에 땅에서는 개도 그만. 왜 그렇잖아요. 뭐 시끄러우니까 자기들도 놀래서 막 이렇게 같이 지지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 이미지 스토리에서 생애 진로 사정에 대한 3가지 뭐 요건 다 필기 과정에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만은 또 필기는 필기고 이제 실기는 실기니까 일단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게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출제 빈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이게 나오는 방법이 지금 상담학의 구조화된 면담법으로서 생애 진로 사정에 구조 4가지를 서시오. 구조 4가지. 서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구조 4가지입니다. 구조 4가지는 이게 빠지진 않습니다. 근데 구조 4가지를 쓰라라고 하면 이게 4점짜리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냐면은 어떤 경우는 이 구조 4가지에다가 생애 진로 사정의 의미, 그 다음에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정보, 이렇게 하면 이게 10점짜리가 돼요. 이렇게 3개 한꺼번에 물으면. 어때요? 비중이 훨씬 커지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생애 진로 사정, 우리가 뭐 다른 말로 LCA 하는데 영어 몰라도 됩니다. 구조적 진로 사정에 4가지인데 어떤 데는 3가지를 쓰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4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 때로는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4가지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3가지를 쓰시오. 이제 쓰시오죠. 어떤 경우 설명하시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질문 그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만약에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4가지와 이를 알 수 있는 정보 3가지 쓰시오 하면 여러 경우 7점이 돼요. 구조 4가지 사정 쓰는 거 언제 써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일단 출제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교재 보면 질문 형태를 보고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할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구조입니다. 진전을 강요한다. 진로를 사정한다는 것은 강력한 사정은 뭐와 같아? 강요와 마찬가지다. 진로 자체가 뭡니까? 일단 진로 사정이잖아요. 이 제목에 진로는 후진이 아니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진전 강요가 자동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진로니까 앞으로 진전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에 이미 키워드가 들어있다는 걸 매칭을 어떻게 시키느냐는 것이죠.
진전, 사정은 원래 여기는 사정입니다. 조사를 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거를 힌트로 할 때는 의미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정도 아주 참 애절하게 하면 그거는 사정이 아니고 뭐와 같습니까? 강요와 같거든요.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하게 사정을 하면 강요다. 그래서 진전 강요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진은 진로 사정이고, 그 다음에 저는 전형적인 하루, 3은 강점과 장애, 4는 요약, 요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구조가 중요하니까 구조가 나오고 딴 것까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로 사정 같으면은 이게 지난주에도 한번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진로 같으면 우리가 직업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내담자에 뭘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조사를 하는 건데, 일단은 교육은 뭐 어느 정도 받았는가, 그렇죠? 교육, 뭐 쉽게 말하면 학력을 알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직업 상담을 하려고 하면은. 그걸 이제 학력이란 말 안 쓰고 교육 과정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직업 상담이니까 이 사람이 직업 경험이나 훈련 이런 걸 알아보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진로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라고 하면은 내담자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교육 경험이나 직업 훈련 과정에 대해서 말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도록 하면.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진로 사정은 모든 이 정보를 누가 말하느냐면은 내담자가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속된 표현으로 그래요. 자, 이거는 종이를 나눠줘서 이렇게 기술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상도 말로 진로 사정은 온라인에서 이렇게 하면 좀 표현이 거칠는지 몰라도 속된 말로 진로 사정은 조디로 가지고 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 기억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종이라든가 이게 필요 없습니다. 이 자체가 여러분들 필기 시험 할 때 아마 기억이 날는가 모르겠어요. 필기 합격했다고 이제 다 뭐 날라 가버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도구를 사용한다면 땡이거든요. 아마 필기 때 그걸 준비하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면 땡입니다. 뭘로 가지고 한다? 조디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형적인 하루는 우리가 전형적이다, 비전형적이다, 이 말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전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던 대로, 평소 하던 대로. 어떤 경우 보면 뭐 직장이나 이웃이나 아니면 부부간에도 평소 하던 대로 안 하고 갑자기 상냥해진다거나 잘해준다거나 하면 이거는 비전형적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때 보면 수상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하던 대로 안 하면 이게 비전형적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하루예요, 하루. 그러니까 늘상 지금까지 하던 대로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는 하루가 아니에요. 쭉 나날이 하던 대로의 그 하루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걸 왜 말하게 하느냐, 내 하루 일과를 쭉 들어보게 하는 게 내담자라고 하면 일나서부터 잘 때까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가 쭉 여하튼 대화를 잘 하게끔 하면은 그게 유능한 상담사예요. 들어봐서 하던 대로 이 얘기를 들을 것 아닙니까? 하루 일과에 대해 갖고 들었을 때 상담자는 그 내용을 통해서 뭘 알아보려고 하느냐, 이 사람의 하루 일과가
독립적이냐 들어보면, 아니면 의존적이냐 보면,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 스스로 하느냐 아니면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하느냐,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걸 알아봅니다. 이게 설명하시오 하면 바로 이 사람의 하루 일과가 독립적인가 의존적인가, 이걸 알아봅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5시에 일어나. 그럼 누가 깨워줘요? 혼자 뭐 알람에서, 엄마가 깨워준다. 만약 이러면 이게 이 사람이 뭐다? 그걸 하나를 듣고, 독립적이 아니네? 의존적이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하루입니다. 요걸 쭉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진정 강요니까 강점과 장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강점과 장애도 상담자가 이 내용을 듣고 상담자가 당신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강점, 장점, 단점 같은 말입니다. 장애가 있는가, 상담자가 이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땡입니다. 이것조차도 누가 그러면은 당신의 그 강점과 그 단점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뭡니까? 사실이든 아니든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상담에서 이 생애 진로 사정에 초기 상담 기법이거든요. 초기 상담의 목적은 뭡니까요?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사정이라고 해서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내담자가 뭘 하는 겁니까?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이죠. 그걸 이제 라포 형성이라고 하죠. 라포.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벌써 이 진로관계 전형적인 하루 일에 나오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내담자와 상담자는 이미 친밀해져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관계 형성을 위한 하나의 그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자기가 하버드대에 나왔다 뭐 이렇게 뻥을 치더라도 뭐요? 그러면 졸업장 한번 보자, 이렇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냥 받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 그거 조사해보자 이러면 이 관계 형성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상담자는 어떤 역할이 중요합니까? 뻥을 치든 쉽게 말하면 구라를 치든 거짓말 하든 간에, 거짓말 같아도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어차피 내담자가 말을 많이 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유능한 상담자라는 거예요. 여기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정확히 아는 건 어디 갔어요? 그래도 심리 각종 이제 나중에 심리 검사 등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상담 초기에 이루어지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이것도 내담자가 강점과 장애를, 여기 보니까 앞에 이 얘기했는 거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나는 이런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약까지도 누가 합니까? 내담자가 합니다. 요 과정을 이미 거쳤다는 자체로 가지고 이미 상담자와 내담자는 뭐가 될까요? 관계 형성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뭐가 들어갑니까? 경청도 들어가고 공감도 들어가고 해석도 들어가고 적극적 수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상담 초기 기법, 상담의 기법들이 여기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필기할 때는 이런 내용들 설명을 안 드렸던 상황이죠. 이제 심평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해를 좀 하시면은 이게 나중에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이런 거구나, 흐름 이미지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은 혹시 답안을 쓸 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필수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사이들이 무슨 단체를 만들었다?
처가를 구하는 단체를 만들었다예요. 그러면은 생애 진로 사정의 의미는 처구 단체예요. 처는 뭐냐면 내담자를 처음 만났을 때예요.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담 초기가 되죠. 구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 이게 면접이에요. 예. 질문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담자를 처음 만났을 때 구조화된 면접 기법. 자, 구조화됐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조화됐다는 겁니까? 이거 물으면 앞에 쭉 설명해도 그만 여기서 막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구조화됐다고요? 양식이 바로 진정강요 요게 구조화된 거예요. 요거는 요 순서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조화됐다라고 하는 이 구조, 그래서 진로 사정의 구조 4가지 하잖아. 구조 4가지. 진전 강요가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양식이 딱 생애 진로 사정은 요 포맷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 설계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설계가 진로 사정하고 전형적인 하루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강점과 장애를 말하게 하고 요약을 스스로 해보게 하는 거예요. 요게 구조화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구조화예요. 그럼 그래서 내담자를 처음 만났을 때 구조화된 면접 기법으로 단은 짧은 단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단시간 내에 내담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렇게 이게 이제 처구단체예요. 그러니까 요 핵심 들어가면은 모든 게 군 도덕이 필요하죠. 요 말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생애 진로사적 의미가 딱 되는 처구단체. 네, 처구단체. 그러니까 내담자를 처음 만났을 때 구조화된 면접 기법으로 구조화는 진정 강요예요.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해도 됩니다. 체는 내담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정법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앞뒤 말을 몰라도 하여튼 그게 4마디가 핵심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생애 진로 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 작학계입니다. 가치자. 작업자 역할, 학습자 역할, 개인적 역할입니다. 이거 작학계. 이걸 통해서 작업자 역할,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그냥 뭐 더 이상 들어가지 말고 작업자 역할, 학습자 역할, 그 다음에 작학계니까 개인적 역할. 뭐 이걸 알 수 있다. 뭐 저도 이거 이거 안 써먹습니다. 솔직히 상담해서 아시겠죠? 시험 나오는 것 때문에 좀 말씀드리지.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배우는 거 쓰잘데없는 거 많거든요. 네. 완전히 시험용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기법이죠. 그럼 어쩝니까? 일단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준 평가 아니고 무슨 평가? 중거 평가라게 준거 절대 기준을 삼아 놨으니까 우리가 기준을 바꿀 수는 없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 쓸모없는 거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필기할 때는 말했죠. 학습자 역할을 가지고 함정을 많이 낸다 했죠. 뭐 지도자 역할, 기술자 역할로 하면 땡이다. 문제 많이 우리가 풀어보실 거예요. 작가께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처가를 구하는 단체인데 한 놈이 안 가려고 한 사이가 안 가려고 한다. 억지로 가자고 한다. 진로를 사정했다. 이게 진정 강요다. 동네가 시끄러우니까 까치하고 하가고 강아지까지 온갖 난리를 지기더라. 작가께.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 전체적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형성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오는 패턴과 더불어서 요걸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하면은 전형적인 하루, 그 다음에
교육이나 직업 경험, 물론 이 진로 사정에서는 물론 또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게 다 되면은 나중에 혹시 더 좋은 점수를 안전하게 받으려면 여기 그 사람의 여가 시간 활동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안 넣었다고 해서 틀렸다고 안 합니다. 교육, 직업 훈련 경험 이렇게만 들어가도 이제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어차피 지난번에 나왔다 안 나왔다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놓으면 든든합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뭐 이런 거는 뭐 알다시피 출제 연도 보십시오. 뭐 빽빽하죠. 여기다가 22년도, 23년도는 아직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는 게 모르겠어요. 뭐 도움이 여러분들 얼마나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질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심리학이 나왔죠. 심리검사 선정 시 고려해야 할 기준 4가지예요. 자, 이것도 실제는 써먹을 일 없습니다. 완전히 시험용입니다. 자, 심리 검사를 한다. 이것도 이제 물론 이 교재도 있지만은 제가 쭉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조금의 도움이 되려고 또 말씀드립니다. 심리 검사를 한다 하면은 원래 이거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걸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검사를 하려면은 길을 어떻게 해요? 반죽에 놔야 돼요. 반죽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심리 검사를 심리 검사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 반죽에 놓자. 그런데 여기 제가 반죽에 놓자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타격을 해가지고 이제 실신을 시켜 놓자. 타격 실신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타격 실신. 검사 심리 검사 고려해야 될 게 일단은 기가 살아 있어 가지고는 이 검사를 제대로 못 합니다. 뭐 병원에서는 뭐 마취를 한다든가 이래서 우리는 타격 실신한다 해서 여기 뭐냐면 여기 이 타는 뭐냐면은 심리 검사 이제 일단은 요걸 가지고 타격 실신만 나와도 그 다음에 쓰기가 반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막상 나왔다고 할 때.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심리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온갖 심리 검사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심리 검사가 또 누가 제작을 해가지고 또 만들고도 있고요. 그걸 우리가 직업 상담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정을 해야 돼요. 자, 직업 상담사 선정할 때는 직업 상담사가 임의로 하는 게 좋을까요? 내담자 의논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의논해서 할수록 더 좋습니다. 검사를 선정할 때도 의논합니다. 의논해서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다른 문제에서 한번 나오고 의논해서 한다. 그러면은 첫째 타는 뭐냐? 그럼 여러 가지 검사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검사마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A라고 하는 검사에 타당도가 나옵니다. 타당도. 인터넷이나 이래 보면은. 그래서 타당도가 뭐냐면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본다. 일단 쉽게 생각을 하자고요. 타당도. 그 다음 또 뭡니까? 신뢰도예요. 자, 타당도, 신뢰도. 요거 지금, 타격 실신하고 교재가 순서는 바뀌었더라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때 올릴 당시에 워낙 급해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순서를 안 바뀌어. 타당도, 신뢰도는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평가해놓은 타당도, 신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조사를 해봐야 돼요.
일단 타당도 신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해 가지고 또 우리가 이거는 의의 및 네 가지를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자, 타당도는 우리가 타당도 신뢰도는 필기 때도 했죠. 지금 상담사 시험을 치는데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재더라. 시험 쳐가지고 실컷 뭐냐면은 공부하고 암기하고 갔는데 시험장에 가보니까 문제지는 안 주고 몸무게를 재고 있더라. 이렇게 합시다. 그럴 경우에 타당도가 있다 없다? 신뢰도가 있다 없다? 이렇게 제가 필기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신뢰도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정확하게 재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일관성, 검사의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실력이라든가, 어떤, 이거는, 정확성이 있죠. 일관성이 있을 경우에 신뢰도. 그러니까 타당도는 뭐냐? 목적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지급 상담사하고 몸무게하고, 일정하지 않죠. 우리가 이게 목적이라고 하고, 이걸 조금 심리학적으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속성이라고 합니다. 속성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목적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지급 상담사 뭘 하는데, 홀랜드 흥미 검사를 안 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뭘요? 토익 검사를 가지고 내담자한테 검사를 한다 합시다. 그러면 타당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중요하죠. 예, 우리 정면이 아주, 저수면제가 아주 약발이 좋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래서 뭐냐면 이게 목적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요. 일단 타당도 신뢰도는 기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타당도 신뢰도는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는 객관성입니다. 객관도 해도 객관성이 돼야 돼요. 여기는 채점 관계예요. 예. 아무 잘해도 채점을 잘못하면 이상해지잖아요. 이래서 이제 제가 이 비디오를 켜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화면 죽였을 때는 전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채점이 신뢰할 만한 거야. 채점에 대한 타당도나 신뢰성이 있는 거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령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검사라도 그게 어떻게 해요? 실용적이지 않을 때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치면은 그게 타격 실신. 왜냐면은 이 신타 객관 처음에 있는 교재 내용을 이걸 뭔가 만들려고 하니까 저는 조합을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거든요. 그게 뭔가 쇼킹한 그런 거 뭐냐? 반 죽여놓자. 그래서 타격 실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쓸 때 순서대로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부채 직장상선 3단계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단계를 쓰라고 하면 단계는 순서대로 써야 되겠죠. 그런 경우 탐전행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거는 순서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딴 거는 이렇게 제가 보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심리검사 선정을 할 때는 무조건 어때요? 반 좀 죽여놓자. 그게 뭡니까? 타겟 두드려 패가지고 실시를 시키자. 이렇게 뭔가 쇼킹하게 이미지를 엮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밋밋하면요, 기억이 좀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그게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은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6번 문제예요. 검사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거를 말이죠. 여러분들이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고려할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선정시 고려할 사항 3가지. 요 제목을 꼭 틀린 요 차이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준 하면은 타격 실신입니다. 그런데 심리 검사 선정 시 기준이 아니고 고려해야 할 사항, 요거 5번하고 6번하고 꼭 구분을 안 해주면요, 5번 묻는데 6번 나오고 6번 묻는데 5번 내용 써버리면은 이건 안 봐줍니다. 이렇게 쓰면 부분 점수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요거는요, 요 점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선정 시에는 고려할 사항은 뭐냐? 검사의 내용, 문장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용문, 내용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내용문. 그러나 기준 하면은 일단은 반쯤 죽여놓자. 이게 실시.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간헐적으로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봅시다. 꼭 아까 말했던 나와 있죠. 내는 뭡니까? 심리검사 선택 시 지급상담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내담자와 함께한, 즉 내담자를 포함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은 뭐냐? 아무리 좋아도 검사하는데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실시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검사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야 돼요.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게 생각 안 나면 용이나 경제성 하나만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제, 내담자의 문제를 발생, 문제예요. 검사가 내담자 무슨 문제를 밝힐 수 없는, 이런 건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를 밝힐 수 있는 검사여야 된다. 이래서 내용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 개 나올 때는 5번, 6번은 꼭 구분해서 같이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게 각각 그 교재 목록을 보면 비슷한 끼리 세트화 시켜 놓은 게 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혼란되지 않고 구분. 우리가 심리검사 상담학 용어는 변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세한 그 질문의 내용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우리 답변도 이렇게 분명히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하면은 일단 반쯤 죽어야 된다. 그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게 기준이고, 검사 선정 시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내용문을 봐야 된다. 내용문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자주 나오는 게 또 이게 그겁니다. 이 3가지를 세트화 시켜서 해 주셔야, 이렇게 해야 돼요. 7번 문제겠죠. 심리검사 제작을 위한 예비문항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5가지가 됩니다. 제작을 위한 또 예비문항이에요. 심리검사 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실상 말이죠. 지급상담사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급상담사가 뭡니까? 심리검사 제작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전문 박사들이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문제가 나오니까. 물론 이게 나오는 거는 저는 다른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알아요. 이 임상심리 1급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은, 대학원 쪽에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 출제자가 보면 좀 어려운 문제 한다고 엉뚱한 문제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막 출제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 보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문항 작성 시 고려해야 될 사항. 그래서 자, 이건 또 뭐냐면 검사 제작하는 건 알다시피 이게 보통 사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깔이 2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눈가리가 몇 개? 5개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눈 5개를, 벌벌 뜨고. 이제 이게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 교재에다가 눈가리 5개 어쩌고저쩌고, 뭐, 타격 실신에다가, 반쯤 죽여놓자. 이래버리면 이 교재 가지고 나중에, 뭐, 인터넷에 올리고 하면 저 난리 납니다. 예?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타디나 오프라인 할 때는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 보통 사람이 뭐 하는 겁니다. 눈가리 5개 써야 된다. 그래서 난 오목도구. 그러면 일단은 뭐가 됩니까? 일단은 키워드가 일단은 되잖아요. 키워드가. 네, 키워드가 되면은 일단은 그 다음은 반은 해결된 겁니다. 제목과 뭐 질문 형태 보고 뭐가 키워드만 생각나. 심리검사 제작 예비문, 아이고 골치 아픈 건 눈가리 5개. 나는 오목도. 이렇게 이제 매칭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그럼 내용은 이제 쭉 보시면 알고요. 이런 식이에요. 요 3가지를 한 세트화 해 주셔야 준비를 하고 실제에서 어떻게 해요? 옛날 개콘에 나오죠.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론인데요. 노동시장론에 이것도 이번인가 저번에 한번 나왔어요. 원래 시험에 나온 것 같아요. 21년도도 나오고. 거의 뭐 노동시장론에서는 그 특 A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최소한 3번, 1년에 3번 중에 1번 이상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카페에 있는 파일을 안 봤는데 거기 여러분들 그 키워드가 어떻게 되어 있나 누가 말씀해 주실래요? 카페 혹시 대다수총으로 되어 있나요? 이거 키워드 수공 대비 돼 있습니다. 수공 수공 대비. 대비. 예, 수공 대비인데 그걸 공수 대비로 좀 바꿔주시면 돼요. 공수 대비. 공수 대비. 이것도 저도 뭐 나중에 이제 항상 좋은 게 생각나면은 바꾸거든요. 왜 바꾸느냐? 이해를 하면 이게 더 잘 이어진다는 그 목적입니다. 저는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래 보다가 이게 더 좋겠네. 저 나름대로 끊임없이 저도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인의 영향을 받았어. 진화. 그래서 공수 대비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왜 공수 대비냐? 요거 이해하시면은요, 요 설명이 좋아요. 일자리다. 노동 수요죠. 노동 수요는 일자리. 일자리는 노동자 기준입니까? 기업주, 사용주 기준입니까? 사용자. 예, 사용자 기준입니다. 노동 공급은 근로자 입장에서 봐야 되고, 노동 수요는 그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일자리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용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 요걸 이제 그걸 생각하시고 저 설명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즉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공장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빵 공장을 이라고 합시다. 제빵 공장을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원합니다. 빵을 하려면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 이제 공수 대비 공이 나와요. 공이 먼저입니다. 공은 뭘까요? 밀가루. 공급입니다. 예, 일단 그렇죠. 제품을 만들려면 원료가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래서 자연스러운 순서대로 하니까 공수 대비가 좋더라는 거예요. 훨씬 더 낫더라. 뭘 하려면은 원료가 공급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원료 공급이 안 되면은 직원들 잘라야 돼요, 안 잘라야 돼요? 자른다는 말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싫어하는, 학원 하는 분들이 싫어한대요. 아주 자른다는 말을. 왜 그러냐? 학원에 보면은 초등학생 유치원도 어느 날 더 와서 학원 원장한테 뭐라 하냐? 선생님, 엄마가 내 다음 달부터 이 피아노 학원 잘라빈대요. 지금은 그냥 한마디씩 뚝 학원 원장이나 보수학원 원장들은 가슴이 떨어. 엄마가 다음 달부터 잘라빈대요. 그러니까 원료가 공급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 업주 같으면 근로자 현재 500명 있다. 줄일 겁니까? 늘릴 겁니까? 줄이죠.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생산 요소의 공급 여기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크면은 어떻게 됩니까? 노동 수요 탄력성도 더 커진다. 그러면 커지고 적으면 적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생산 요소는 원료입니다.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크면은 노동 수요 탄력성도 커진다.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만 말합니까? 마이너스도 포함됩니까?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마이너스도 포함이 됩니다. 플러스만 탄력성이 아니에요. 탄력성이라는 말은 변동폭입니다. 예, 변동폭이에요.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도 탄력성이지만 늘어났다가 줄어지는 것도 있죠. 늘어나거나 줄어지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거예요. 탄력성이 고무줄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 증가, 감소 이게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이 잘 되는 것도 포함되고 안 되는 것도 어떻게 된다? 포함된다. 이렇게 봐야 되죠. 이럴 때 노동 수요의 탄력성, 노동 수요 공급, 노동 수요도 더 탄력성이 된다. 이게 플러스 되면 이것도 플러스 돼. 이게 마이너스 되면 이게 마이너스 돼. 이런 말입니다. 자, 공장을 하려면 일단은 원료가 어떻게 해요? 공급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생산 요소, 원료라는 말을 이제 우리의 용어 정리를 노동시장론에 맞는 용어로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먼저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 탄력성이 됩니다. 수요는 뭘까요? 원료 가지고 빵을 많이 만들었어요. 수요는 판매입니다. 판매가 많이 만드는데 판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잘라야 돼요. 또 잘라야 돼요. 재고 쌓이고 만들긴 만드는데 그래서 수요는 이 생산물의 수요가 이제 원료가 만들어서 공급을 먼저 받아서 만들었죠. 그러면 이 생산물의 수요 가능성 잘 팔리느냐 안 팔려요. 이 탄력성에 따라서 노동수는 수요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탄력. 이게 탄력적이면은 노동 수요 일자리도 탄력성 더 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탄력적이다 이런 쪽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탄력성이면 탄력적이 되고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까지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공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수로 하는 게 오히려 이게 왜 일단은 공급 받아가지고 물건 만나서 파니까 공수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대비. 자, 대비를 해야 돼요. 대비. 공수 대비, 공급과 수요. 원래는 뭐 공격과 수비 대비 이렇게도 되겠습니다. 공수 대비. 그러나 의미 자체는 우리가 아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오늘 이 6분, 저도 포함시킵시다. 저도 까먹으면 안 되니까. 이 6분은 노동시장 탄력성 공수 대비는 이게 평생 우리가 안 까먹도록 합시다. 하게 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사업을 할 때도 이게 이 원리가 다 쓰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요. 공수 대비는요. 이게 무슨 사업을 할 때 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하나 깜빡하면요. 퇴직금 다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는 뭐냐면은 노동의 대체 가능성입니다. 노동의 대체. 노동이 바로 일자리 아닙니까? 일자리를 딴 게 대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게 뭡니까? 자동화 기계라든가 전산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노동을 대체하는 거예요. 기계가. 자, 만약에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하는 폭이 커지면은 노동자 탄력비 변동폭이 더 커지 탄력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기계가 들어와도 뭡니까? 별 크게 대체가 안 되는 기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기계라고 해서 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오해예요. 왜냐하면 기계 한 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더 기계 때문에 사람들이 더 고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시겠죠? 대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뭐 이것까지는 뭐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뭐 우리는 합격만 하면 되니까. 노동의 대체가 탄력적이면은 노동수요도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그 다음 마지막에는 뭡니까? 뭐니 해도 뭐니죠. 공급도 하고 판매도 하고 기계로 가지고도 하고 대체도 하고 다 잘 됐어요. 근데 끝에 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뭐니 해도 뭐니예요. 이런 나중에 해결해 보니까 마이너스예요. 공급도 잘 받고 판매도 잘 되고 기계도 다 들어오고 다 됐는데 적자 났어요. 왜 적자 날까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가. 총 생산 공장의 모든 매출 비용 중에서 이게 이익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일자리를 줄일까요? 늘릴까요? 원장 선생님이 싫어하는 잘라야죠.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됩니다. 안 자르면 이거 뭡니까? 망하죠. 오래 못 가니까. 그래서 총 생산비에서 비용은 노동 비용의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비중이 좀 적다. 그러면은 더 직원을 고용하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비용이 너무 엄청나요. 이거는. 우리가 기업에서 총 전체 마진이 기업이 정상화되려고 하면은 7 내지 8%가 돼야 운영이 된다 하거든요. 이 순이익이. 그런데 이것도 안 돼 버리면은 결국 이게 이제 회사가 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용 관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사 탈선 경쟁에 이미 준비하고 있는 분들 다 뭐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공수 대비와 더불어서 이런 전체 그 이미지와 내용 자체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찌 하다 보니까 세 가지 가지고 제가 시간 안배를 제가 좀 잘못했네요. 이것도 이제 공수 대비입니다. 비중이 제가 틀려가지고 저 설명하는 비중이 너무 많았는데요. 저도 공수 대비를 통해서 좀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분에 한 10분 쉬었다가 한 9시 10분쯤에 김정수님이 일단 분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쪽으로 세가지 그래 하도록 하고 10분 동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쉬는 시간은 비디오 죽여도 됩니다. 네.
감사보다도 공감이 더 좋아요. 예를 들면 무엇을 공감받고 싶고 어떤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힘들다는 거를 이야기했을 때 그게 너가 힘들 수 있다. 왜 힘들어하냐 꼬집지 않고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너가 그렇게 느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공감해 줄 때 굉장히 힘을 많이 얻어요. 누군가 나한테 감사해. 어떤 때 감사해요? 누군가 저에게 감사할 때 누군가 저에게 감사할 땐 주로 제가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기쁘게 해줬을 때 상대방이 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네.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받으면 어떤 감사를 받으면 내가 기꺼이 기쁘게 한 일에 대해서 감사